자, 이제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갑시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성리학의 변화죠. 성리학의 변화. 아이고. 자, 성리학의 변화. 성리학의 변화는 17세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조선 후기가 17세기니까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세력이 있고요. 이 절대화는 다른 말로 교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조화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교처럼 숭배한 이런 뜻이에요. 종교처럼 숭배한다. 자, 그래서 성리학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성리학을 정통으로 보고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거를 연구한 정통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송시열이 있고, 송시열은 학문적 계열 또는 붕당으로 보면 노론에 해당되겠죠. 송시열은 노론. 그래서 노론 계열은 성리학을 종교처럼 숭배하고 숭상하는, 절대화하는 그런 세력이고, 자, 그러면 성리학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리학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이죠. 자, 성리학 얘기를 조금 앞에서 해볼까요? 우리 앞에서 아마 했을 텐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 또는 유교라고 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송나라 때 주희, 이 사람을 주자라고도 하죠. 주자가 집대성, 완성 또는 정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자가 완성한 학문 또는 집대성, 정리한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리학을 상대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주희를 비판하기도 하고 주희가 정리해 놓은 이론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한다는 건 주희나 성리학의 내용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상대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자, 주희만 성리학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정리해도 그만큼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희를 비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을 비판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휴. 그 다음에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윤휴는 남인이고 박세당은 소론이에요. 그래서 남인과 소론 중에서 이렇게 성리학을 비판 또는 주자를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윤휴나 박세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같이 설명했지만 여러분 책으로는 655페이지 몇 장 넘기시면 나와요. 65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성리학의 상대와 성리학의 비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탈성리학적 경향,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육경과 제자백가 등의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자, 윤휴나 박세당은 성리학적 이론 자체를 절대화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성리학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리학 말고 예전의 유학, 이런 걸 우리가 원시 유학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유학이 점점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 중에서 초반기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초반기의 유학이 육경과 제자백가예요. 육경과 제자백가라고 하는 요 사상은 유학의 초기 유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유학이라고 해도 되고, 이런 원시 유학이 지금 현재의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의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성리학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 대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옛날 유학에서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이 지금 현재 문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는다.
이런 걸 이제 중시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걸 중시했다. 그래서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윤유나 박세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윤유, 자 윤유는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용주의를 통해서 대학, 중용 등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이미 누가 해석을 다 해놨냐면 주희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르게 해석을 한 거죠. 독자적 해석이니까 주희의 권한을 뛰어넘어 본인이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는 뭔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랬겠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박세당. 자, 박세당을 보시면 주자의 학설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변록. 자, 사변록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을 비판한 서적이에요. 그 성리학을 비판하는 책을 써서 어떤 주자나 주희나 또는 노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요 사람과 노론, 그 다음에 윤유나 박세당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당연히 노론 그리고 송시열이겠죠. 그래서 윤유나 박세당을 송시열을 비롯한 노론이 가만뒀겠냐. 당연히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기가 숭상하는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만뒀겠냐. 당연히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윤유나 박세당을 이런 노론 집권 세력이 당연히 비판을 하고 제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냐면 사문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사문난적으로 제거하게 되죠. 자,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뭐 사악한 학문을 하는 어지러운 적 이런 뜻이니까 쟤네는 나쁜 애들이야 이러면서 얘네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서인의 공격을 받아서 사문난적으로 몰려 지탄을 받았다. 제거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론이 얘네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사문난적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세력과 성리학을 상대화하는 세력 즉 비판하는 세력으로 나눠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성리학은 어쨌든 16세기 이후에 꾸준히 발전하여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기론의 논쟁도 등장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기론이라는 건 이황과 이의의 논쟁이니까. 그래서 뭐 주리론이냐 주기론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이황과 이의의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이미 이기론의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호랑 논쟁이에요. 자, 지금 이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이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론 중에서는 이기론이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랑 논쟁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호랑 논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호랑 논쟁은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져요.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지죠. 호랑 논쟁은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진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표가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호론과 낙론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충청노론을 얘기해요. 호론은 충청 지방의 노론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낙론이라고 하는 건 이 낙, 서울, 경기 노론. 자, 서울 노론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충청 노론 대 서울 노론의 대립이다. 자, 그럼 결국에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 노론이랑 싸우는 거네. 그래서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건 노론 내부의 분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노론 내부의 분열. 자, 송시열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제자들 중에서 뭐 한원진이라는 사람도 있고 김창흡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라는 사람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노론에서 송시열 계열에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끼리의 어떤 논쟁, 이걸 우리가 호락 논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노론이랑 즉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운 거야? 호론이랑 낙론이랑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운 거냐? 쟁점이 되는 건 이거예요.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물성,
동론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자, 인물성 이론이랑 인물성 동론이랑 싸웠네. 자, 그러면 결국엔 논쟁이 된 게 이거네. 이라는 거랑 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는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뭐가 다르고 뭐가 같지? 자, 리하고 인물성하고 인물 성이 같냐 다르냐의 논쟁이네요. 자, 그럼 인간, 물, 사물.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과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뭔 소리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 분필과 저와 성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분이 살짝 나쁘려고 하는데,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뭔 말이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대로 말 그대로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비유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뭔가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명나라나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명나라나 조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 고등한 존재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쨌든 명나라나 조선. 자, 그 다음에 사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건, 분필각, 분필 아니고 여기서 인간 사물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니까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러면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간은 명나라나 조선, 뭐 조선이라고 해도 되고 조선하고 청나라하고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또는 뭐 명나라는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는 좀 오랑캐 중에서도 괜찮은 오랑캐고 요 청나라는 오랑캐 중에서도 좀 모질라는 오랑캐야. 그러니까 걔네하고 우리하고 성질이 같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말하자면 청나라와 조선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명나라와 청나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다르다는 건 섞일 수 없다는 거고 섞일 수 없다는 건 만약에 충돌이 생기면 싸워야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 호로는 어떤 사상으로 연결이 되냐. 자, 오랑캐와 조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생기면 싸우자. 이런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거는 북벌론이죠. 북벌론으로 연결이 돼요. 북벌이라는 건 청나라를 쳐들어가자, 청나라랑 싸우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호로는 나중에 쭉 가서 북벌론으로 계승 또는 연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청나라에 대해서만 정벌 할 거냐? 아니죠. 만약에 서양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 싸울 거야. 밀어낼 거야. 자, 그래서 그 청나라 서양이 들어오면 밀어낼 거야. 그거를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청나라 또는 서양 이런 애들이 오면 얘네들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밀어내야 되고 싸워야 돼. 그래서 호로는 결국에는 북벌론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 즉 조선이나 명나라나 오랑캐나 뭐 비슷비슷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냐. 청나라나 오랑캐지만 청나라가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상으로 연결되냐면 북학론. 북학론은 18세기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북학론으로 연결되고, 자, 그러면 청나라도 배울 거지. 그럼 서양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도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개화 사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자. 개화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호로는 충청 노론이면서 인물성 이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벌론과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죠. 자, 호로는 인물성 이론이고 인물성 이론은 북벌론이고 그 다음에 위정척사 사상이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낙론이죠. 낙론은 인물성 동론이고 인물성 동론은 북학론이고 북학론은 개화사상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상들로 계승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바로 호랑 논쟁이고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거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예요. 노론이랑 노론이랑. 그렇죠. 노론 내부의 분열. 뭐 노론이랑 소론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남인이랑 서인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노론 내부의 분열.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653페이지 호론, 충청 노론과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노론 간의 대립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와 그의 제자인 이관 김창업 사이의 대립이다. 그래서 송시열 제자들이면 노론이고 노론들 내부에 지들끼리 싸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호론과 낙론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호론과 낙론의 사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료를 제시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또는 이걸로 어떻게 연결되는 게 뭐냐 나중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사물과 동물이 인의예지 신과 같은 고차적인 도덕성에는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러므로 인물성 이론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인의예지 신의 도덕성이 균등하게 부여받았다. 도덕성을 균등하게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성질은 같다 이 말이네요. 인간과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도덕성은 균등하게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인간과 사물의 성질은 같다. 즉 인물성 동론을 얘기하는 거고 동론이면 낙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호론과 낙론이 같냐 다르냐 요 이제 지문을 찾아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성리학의 상대화는 했으니까 한 장 넘겨서 양명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명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 자,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명나라에서 조선 중기쯤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양명학은 이게 왜 이름이 양명학이냐면 양명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왕수인이라는 사람. 왜 우리 아까 성리학은 주희가 정리한 학설이라면서요. 양명학은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학설이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고 이 사람의 호가 양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명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전슴록이라는 책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전래된 거는 언제냐면 수용된 거는 언제냐면은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에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 양명학을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이거를 이 전슴록이라는 책이 들어오자마자 읽었어. 이황이. 그리고 이황이 이거 못 쓰겠는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죠. 즉 비판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한 게 이황이 쓴 전슴록편이라는 책이에요. 전슴록편. 이거 못 쓰겠네. 자,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비판한 책이죠. 그래서 이황이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이름값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되게 막 훌륭한 유학자인 우리 성리학자인 우리 선생님이 이 양명학은 안 좋은 거랬어.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이 이황이 이거를 비판한 이후에 이 양명학을 대놓고 공부할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 선생님이 안 좋은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양명학을 대놓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공부할 수가 없다. 우리 선생님이 나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몰래 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수용한 거는 결국 이제 받아들여서 학문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누구냐면 소론과 종친들. 여러분 책에는 불우한 종친이라고 나오거든요. 왜 또 이 사람들 왜 또 불행해? 왜냐하면 쫓겨난 종친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야로 들어간 말하자면 이제 시골로 내려가고 했던 그래서 소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노론이 지금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소련가 밀려난 세력들이잖아요. 이 소론과 종친들, 불우한 종친들 사이에 연구됐던 학문이 바로 양명학이고 그나마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식솔들을 싹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학, 집안의 학문,
집안의 학문의 형태로, 가학의 형태로 자기들 집안에서만 이렇게 쭉 공부해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양명학이고,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어요. 강화학파가 형성이 됐는데, 자,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로 이사가서 연구했기 때문에 양명학을 뭐라고 하냐? 강화학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강화학파 나와서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양명학이고,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가학의 형태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 정제두의 후손들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쭉 양명학을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후대로 쭉 이어진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박은식. 박은식 하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역사학자이면서 양명학자이면서 유학자이면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박은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건창, 정인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계열, 양명학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유학자이면서 양명학자라고 했잖아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이 지금 현재 엉망이야. 그러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야? 그게 양명학이야. 그래서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이 양명학을 주장을 했었죠. 자, 어쨌든 강화학파. 그 다음에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 이황의 전승록편. 그리고 소론들이 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우리 앞에서 사회 파트에서 했던 것 중에 남인이 주로 받아들였던 서양의 학문이 뭐였어요? 그게 천주교, 그쵸? 주로 남인이 받아들이고 서학으로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남인이고, 자, 양명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론이고, 네, 소론이고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은 656페이지에 양명학. 자, 양명학에서 우리가 이것만 안 했네. 사상. 양명학의 사상 또는 교리. 자,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딱 이것만 보면은 양명학이네 하는 게 지행합일이에요. 맞아요. 지행합일, 지행일치라고 하는 게 바로 양명학. 자, 지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같아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요 지행합일이라는 요 표현만 나와도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행합일, 지행일치. 자, 그 다음에 치양지, 그 다음에 심증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행합일. 자, 거기 보시면은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설, 이 중에서 지행합일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판, 그리고 수용, 그리고 오른쪽에 본격적 수용, 그리고 강화학파. 자, 강화학파는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제두, 존언, 만물일체설 등등 정제두의 활동.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들 또는 이 사람의 자식들 강화학파라고 부르죠. 양명학을 연구한 사람들. 그리고 구한말,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일제시대에 이건창, 박은식,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양명학과 관련된 사람들이구나 쭉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한 것 중에 또는 성리학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양명학이고, 하나는 아까 이제 성리학을 비판한 사람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상 비판서라고 해서 각 사상을 비판한 책들이 또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불교를 비판,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죠. 불교를 비판한 책이 불시잡변, 그렇죠? 불교를 비판한 책이 불시잡변이었어. 양명학을 비판한 책이 이황의 전승록편, 그렇죠? 아까 전승록편이었고, 성리학을 비판한, 아까 성리학 비판한 게 윤유랑 박세당이었잖아요. 박세당의 사변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비판한 안정복의 천학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각각 사상을 비판한 서적들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리학의 사상 한번 살펴봤고,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구나. 자, 그러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 정묘호란, 뭐 또는 임진왜란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 사이에 문제점이 생겼지만, 그런 문제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학문인 성리학이 전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학문이 성리학이야. 그럼 성리학으로 그런 문제점 해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학문이잖아요.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뭔가 이 성리학을 대체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학문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등장한 학문, 즉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학문이 실학인 거예요.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한 17, 18세기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실학. 그래서 실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책에 659페이지 보시면은 실학의 성격, 실학의 등장 배경 나와 있죠. 자, 일단 정치가 엉망이야. 통치 질서의 와해. 뭐 세도 정치쯤 가면 엉망이죠. 자, 그다음에 성리학의 기능 상실. 성리학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를 못해. 그래서 성리학이 어떤 국가를 이끌어가는 학문으로서의 역할이 없구나, 상실했구나. 자, 그다음에 경제적 변화와 발전. 자,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 사상도 달라진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다음에 사회 재건의 필요. 너무 이제 조선이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일으킬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 게 바로 실학이고, 그다음에 실학이 주로 많이 연구됐던 시기는 영정조 시대예요. 영정조 시대면 18세기 후반이 되겠죠. 18세기 후반에 영정조 시대에 학문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하게 되죠. 자, 그리고 6번으로 가시면 서학과 고증학의 영향, 특히 고증학이라고 하는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나라 유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 유학인 고증학의 학문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사구시라고 그래요. 실사구시가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학문을 연구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객관적 연구, 객관적 또는 실증적 연구. 객관적이고 실증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찾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객관적 또는 실증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구한 학문이 바로 실학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실증적 성격을 갖는 거죠.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 학문 연구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실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실학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분 16세기, 17세기, 18세기 쭉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실학의 선구자만 한번 쭉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실학의 선구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기 보시면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학을 처음으로 이론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수광의 지봉요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지봉요설이라는 책이 백과사전적 저서예요. 그래서 이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실학을 처음 이론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주실의라는 아까 그 천주교 책이 있었죠. 그거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 책이 바로 이수광의 지봉요설. 그래서 천주교 그 실학의 어떤 이론화, 실학을 처음으로 이론화했고, 자, 그다음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라고 하는 역사 지리서가 있어요. 객관적 연구를 강조하는. 자, 그다음에 김육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지금으로 하면은 뭘까요? 뭐 경제부총리쯤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시연력의 도입을 추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실학의 선구자들이 있죠.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수광, 그리고 한백겸, 김육,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학의 선구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학이 점점점 발전하여 실학은 18세기로 넘어가면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이제 이건 우리 다 아는 거. 실학은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지죠. 자, 그리고 실학의 또 다른 분야에는 국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의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죠. 그래서 중농학파, 그다음에 중송학파, 중상학파, 그리고 국학이라고 하는 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우리나라에 관련된 학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분야가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자, 661페이지 실학의 역사적 의, 실학의 성격 및 역사적 의죠. 자, 실학은 일단 근대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대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발전적이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대지향, 근대를 지향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발전적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학은 앞으로에 대한
근대에 대한 학문을 이제 그 근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발전적인 학문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성격.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성격이라는 민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민중적 성격. 백성들을 위한, 피지배층을 위한 그런 이론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민중적 성격. 그 다음에 실증적 성격. 이게 이제 객관적이고 아까 실증적, 실사구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실학의 성격은 근대지향적, 근대지향적이면 다른 말로 개혁적이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족적,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이론도 들어있으니까 민중적, 그 다음에 실증적, 객관적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갖는데,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발전적인 학문인 실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이 한계가 가장 크죠. 무슨 말이냐면 실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몰락 양반들이 주로 자기들끼리 연구한 학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연구해서 정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몰락 양반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냥 연구한,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그런 학문일 뿐이다. 말하자면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심각한 한계고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현실 정치에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함, 이게 가장 큰 한계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야학자들이 몰락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연구했던 학문에 그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은 이론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자,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배경,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연구 분야,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한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게 여러분 662페이지 보시면 농업중심 개혁론이라고 써있죠. 자, 농업중심 개혁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중농학파. 농업중심 개혁론, 중농학파. 자, 중농학파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경세치용학파라고 그래요. 거기 보시면 농민의 입장에서 각종 제도 개혁을 추구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세치용학파라고 하는데,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 농사를 짓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경세치용학파고요. 자, 그러면은 중농학파, 경세치용학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던 사람들이냐면 근기남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근기남인이죠. 근기, 경기도 근처에 사는 남인들. 자, 일단 남인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정약용? 그 다음에 정조가 예쁜 남인. 자, 남인은 주로 몰락 양반들이죠. 사실 남인들이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조 때 우리가 보통 정조하면 남인을 엄청 많이 등용해가지고 예뻐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정조 때, 영조도 마찬가지고 정조 때 실제 집권 세력은 누구냐? 노론이에요. 실제 집권 세력은 노론이고, 이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인을 받아들인 거지, 정조 때 남인이 엄청 집권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 남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제학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경기도 근처의 남인. 경기도 근처면은 이 사람들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기도 근처라는 건 시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수도권이긴 수도권이지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농촌 문제, 농업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추구했냐? 자, 중농학파가 추구한 건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은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자영농 육성이에요. 자영농, 스스로 경영하는 농민이란 뜻이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민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지주전호제, 우리 앞에서 경제 파트 하면서 지주전호제 했죠. 지주전호제 무슨 뜻이냐면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농민들은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은 양반이 갖고 있고 양반 지주가 갖고 있고 소장농은 그거를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땅이 양반 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송곳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젖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주 조금인 땅만 있으면 되지만 그만큼도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결국엔 내 땅은 없는 거지 마찬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로 일반 백성들은 땅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양반들한테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의 토지는 양반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농촌의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즉 자영농을 기르려면 이 자영농이라는 게 농민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지. 그래서 중농학파가 원하는 건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민들이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회상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지를 나라에서 나눠주는 수밖에는 없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해. 이걸 주장한 거죠. 그래서 중농학파가 추구하는 건 뭐냐? 토지 제도의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농학파는 한 명 한 명 모두 자기가 제시하는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농학파의 실학자들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주장하는 토지 제도. 보통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이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토지 제도가 제시가 돼요. 예를 들면 한전론. 한전론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있어요. 박스에서, 지문에서. 그리고 나서 이 사상을 주장한,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의 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또는 이익의 주장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실학자가 주장하는 토지제도 개혁, 그리고 그 토지제도 개혁을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뭐 이익은 한전론, 유영원은 균전론 이렇게 이름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균전론이라고 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이름, 제목, 토지제도의 제목 그것만 알지 마시고 내용 그리고 이왕이면 사료로 그래서 딱 읽으면 아 이게 유영원의 균전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유영원부터 나온 김에 유영원부터 봅시다. 자 일단 실학자가 나오면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사람의 저서까지도 알아둬야 돼요. 책 알겠죠? 책 제목까지는 꼭 알아야 된다. 자 유영원의 책은 반개수록이에요. 자 유영원의 책은 반개수록이고요. 유영원이 제시한 토지제도의 개혁안은 균전론이죠. 자, 말 그대로 균전론은 균전,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라. 아니고 토지를 나눠주되 어떻게 나눠주냐면 농민,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에 관리에게 토지를 차등 지급해라. 자, 균전, 토지를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줘라. 아니고 농민, 백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주는데 농민, 선비, 관리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라 그 말이에요. 다르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나오면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를 차등 있게 따로따로 나눠줘라. 신분에 따라 나눠줘라. 이게 바로 균전론이죠. 그래서 유영원은 균전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균전론 나오면 여러분 거기 663페이지 사료도 나와 있죠. 사료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농부 한 사람이 일경의 토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사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사는 뭐겠어요? 선비 사자겠죠. 그래서 선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현직 관료는 뭐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토지를 뭘 준다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농부, 두 번째 줄에 선비, 세 번째 줄에 관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토지를 차등 있게 따로따로 나눠주라는 얘기구나. 자, 이렇게 농부, 선비, 관료 나오면 이게 균전론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알겠죠?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해라. 이게 바로 균전론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62페이지 나머지 볼까요? 거기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 경무법. 경무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언제 배웠었냐면은
저기 앞에 고대의 경제할 때 살짝 나왔었거든요. 결부법, 경무법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말하자면 토지의 단위 같은 거를 뭘로 정할 것이냐를 두고 예를 들면은 뭐 백제에서는 뭘로 했고 신라에서는 뭘로 했고 고구려에서는 뭘로 했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거기 나오는 경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무법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죠. 지금은 우리가 뭐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 걸 경무법이라고 하고 그 전까지 쓰던 건 우리가 토지 몇 결 이런 표현을 쓰니까 결부법이었죠. 그래서 결부법을 경무법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군사조직과 교육제도. 자, 토지를 골고루 나눠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농병일치의 군사제도를 확립하고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왜냐하면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니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준다면서요. 지갑에 따라서. 그래서 토지를 이왕 나눠줬으니까 농병일치의 군사제도랑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유영원의 주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 유영원은 또 노비 세습제는 비판했어요. 노비는 세습되면 안 된다. 하지만 노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한 개의 그게 나올걸요. 자, 노비 세습제는 비판했지만 노비제 자체는 인정을 했었다. 그런 거는 좀 문제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에선 여러분이 균전론, 유영원의 균전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자, 중농학파의 선구자가 유영원이면 중농학파를 이론화했던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던 학문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익이죠. 자, 그리고 이익의 저서는 성호사설. 이익의 저서는 성호사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토지제도의 개혁론이라고 했으니까 토지제도 개혁론 봅시다. 자, 이익의 주장은 뭐냐? 한전론이에요. 이익의 주장은 한전론. 자, 한전론은 나라에서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토지를 나눠줘. 자, 나라에서 토지를 나눠줘. 거기까지는 비슷해요. 다른 제도랑. 그런데 자, 일정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는 절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즉 이 집에 일정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의 토지를 영업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의 경제력에 따라서 영업전을 정해놓고 그 영업전이라고 하는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자. 이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말하자면 토지 소유의 한계를 두는데 최소한의 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라로부터 이만한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토지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 토지를 또 팔아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사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만한 토지를 나라로부터 받았는데 나중에 분명 이거 팔아먹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다 팔아먹어도 이 집안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는 절대 팔지 못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토지라고 하는 게 영업전이죠. 그래서 영업전은 절대 매매를 못하게 하자. 요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런 걸 한전론이라고 하고 토지 소유의 제시한 거다. 토지 소유의 최소치를 제시한 거예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한 거죠. 자, 이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이거 말고도 이론이 되게 많아요. 주장한 게. 이익의 이론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6좀이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6좀. 우리 나라를 좀먹는, 우리 서울을 좀먹는 6가지가 있어. 뭐 양반 문벌제도, 노비제도, 과거제도, 그 다음에 뭐 승려, 사치, 게으름 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6좀.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6좀을 주장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돈 기억나요, 여러분? 화폐를 써야 돼, 화폐를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 화폐를 없애자. 이 사람은 중농학파니까. 그래서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붕당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붕당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찝고 있죠. 붕당이라는 건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붕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창제를 실시하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 역사책을 쓴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역사를 연구하게 되고 이 사람의 제자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안정복이거든요. 그래서 안정복, 이가환, 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성호학파. 이 사람의 제자들이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성호학파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정복. 성호학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사상.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오죠. 자, 이 이기 시험에는 매우 잘 나온다. 자, 663페이지 한번 볼까요? 6좀. 최근에는 그냥 여러분 시험에 6좀만 알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6좀이 아닌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 6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 6좀 내용 나와 있죠. 노비제도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6좀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6좀이 뭐뭐뭐지? 이런 것까지 한번 봐둘 필요 있다. 알겠죠? 6점까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패전론 사창제의 중국 중심 세계관 탈피 나와 있고 붕당론 나와 있고요. 이 사람 너무 붕당이 과거 시험을 자주 봐서 그래. 과거 시험의 기한을 늘리면 돼. 이 사람은 과거를 5년에 한 번만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지요. 자, 한 장 넘겨서 이게 한전론 나와 있고요. 자, 영업전을 제외하고는 역시 매매를 허용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읽어보시면 영업전이라고 나와요. 아, 이게 한전론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거기 책 제목이 틀렸네요. 책 제목이 반개수록이네요. 매우 훌륭한데 성호사설이겠지. 자,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으로 갑시다. 정약용. 자, 정약용은 일단 남인이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남인이고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자, 정약용은 귀향을 가요. 천주교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무려 이때부터 18년 동안의 귀향 생활이 시작되고 이 18년 동안에 500권 정도의 책을 쓴다. 자, 그러면 이 정약용이 무슨 박해로 귀향을 갔어요? 신유박해로 귀향 가고 자, 신유박해로 유배.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 가요. 전라남도 강진. 그래서 강진에 다산 초당을 짓고 다산 초당이니까 초가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책을 썼는데 지금 만약에가 아니라 지금 강진에 가보잖아요. 기와집.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 해야 되는 기와집으로 복원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산 와당이 돼버렸어. 다산 초당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강진에 가면은 정약용 뭐 기념관 같은 것도 있고요. 다산 초당도 복원이 되어 있고 다산 초당에서 이렇게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면은 백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백년사의 초이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도 차 재배에 굉장히 녹차 차 재배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초당에서 이렇게 조금만 산길로 걸어가면 백년사라는 절도 있고 하죠. 나중에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세요. 한국도 가볼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 가본 데 되게 많죠.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알겠죠? 가볼 만한 데가 너무 많고 좋은 데가 너무 많고 정말 너무 이 가까운 데도 가볼 만한 데가 많아요. 정약용 하니까 생각나네. 정약용의 생가가 남양주에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가면 정약용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남아있죠. 생가도 있고 거기 무덤도 있고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가까이는 뭐 거기까지 남양주는 여기서 그래도 가까우니까. 어쨌든 정약용. 자, 보시면 신유박해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동안에 500권 정도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책이 500권이잖아요. 이 안에 뭔들 없겠어? 다 있어 이 안에. 그래서 뭐 역사책부터 지리책부터 의학책부터 너무너무 이제 뭐 국어책까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표이서라고 해서 이 정약용의 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책이 3권인데 일표이서는 하나는 표로 끝나고 2개는 서로 끝나서 일표이서라고 해요. 자, 일표이서 봅시다. 맨 처음에 일표, 경세유표. 자, 그 다음에 이서는 흠음신서, 목민심서.
그래서 일표이서라고 하죠. 자, 여러분은 요 지금 제가 쓴 세 권의 내용까지 그냥 일표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용까지. 경세유표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흠음신서는 형옥 업무, 감옥사무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형옥 업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목민심서라고 하는 건 목민관이라고 하는 게 지방관이란 뜻이거든요. 지방관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삼논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탕론, 그 다음에 원론, 자, 전론, 원목 이런 책들이 있죠. 삼논설, 탕론, 전론, 원목 이런 논술 3개, 논술 3권도 있고. 자, 그래서 정약용은 특히 저서가 500권 넘으니까 뭔들 없겠어요. 그 안에 다 있지. 그래서 정약용. 자, 그 다음에 정약용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 자, 정약용은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2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제시했던 건 여전론이에요. 여전론, 토지제도 개혁론 중에 여전론. 자, 여전론 1여를 한 마을을 1여로 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리쯤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마을의 장을 뽑아요. 여장. 지금으로 하면 2장쯤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 2장을 뽑고 여장을 뽑고, 그 여장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하러 가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 생산. 공동으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확할 때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같이 수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확한 거를 가져와서 그 중에서 나라에 세금 낼 거 빼고, 2장 월급 줄 거 빼고, 여장 월급 줄 거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죠. 지금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니까 약간 공산주의 같은 그런 협동농장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여전론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여전론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정약용 이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이상적이야.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론 하나를 제시했어요. 그 이론이 뭐냐? 정전론이에요. 정전론. 자, 그래서 정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정자가 우물정자예요. 자, 우리나라 땅을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 자, 우물정자로 나누면 몇 개의 구역이 생겨요? 9개가 생기죠? 이 중에서 뭐 나라에 세금 낼 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다 골고루 나눠줘라.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이런 정전제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걸 조금 개편을 해서 이렇게 우물정자로 나눠서 땅을 나눠줘라.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에는 이 토지들을 다 나라에서 사서 나라에서 분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점진적으로 모든 토지를 나라에서 모든 토지를 나라에서, 자, 점진적 토지 소유의 국유제. 자, 점진적으로 나라에서 모든 토지를 싹 사. 그리고 백성들한테 나눠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진적 토지 소유의 국유제. 모든 토지를 결국엔 나라가 갖게 되는 거고 백성들한테 나중에 분배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약용의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여전론, 여전제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정전론, 이렇게 토지제도의 주장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정약용의 주장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책에 664페이지 보시면 다산 정약용 나와 있죠. 거봐, 다산 초당 사진에 다산 와당이잖아. 이거 지금 복원된 거라서 그래요. 기와집이었네. 이렇게 돼버렸네. 다산 초당에 실제로 이렇게 약간 산 언덕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닷가가 쫙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전론, 그 다음에 정전제 나와 있죠. 뭐 정전론 해도 되고 여전론 해도 되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치제도, 군사제도, 과학기술, 상공업진흥 봅시다. 우리도 5, 6 볼게요. 5, 6. 자, 정약용은 또 기회론이라는 책을 써서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회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조물주가, 하나님이 말하자면 조물주가, 신이
동물들한테는 싸나운 이빨, 발톱 뭐 이런 것도 다 줬어. 근데 왜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줬지?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라고? 아, 사람한테 그런 걸 안 준 거는 머리를 쓰란 얘기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걸 기예론이라고 그래요.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 기술 발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정약용이 설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 만든 게 두 가지. 하나는 배다리. 배다리는 다른 말로 주교라고 그래요. 배다리 또는 다른 말로 주교. 자, 이 배가 사람 타고 다니는 배 말하는 거예요. 물에서 타고 다니는. 그래서 배를 연결해서 다리를 만든 거 배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거중기. 여러분 다 알죠? 수원화성 만들 때 썼던 거중기. 자, 그래서 이 거중기랑 배다리가 바로 정약용이 이제 설계해서 만든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배다리, 거중기. 자, 그리고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했다. 종두법은 이제 기술은 아니고요. 의학이에요, 의학. 그래서 뭐 이제 병을 고치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상공업을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상공업 기술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용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물론 설치가 실제로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감 설치를 주장만 한 거예요. 예, 주장.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이용감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면 아, 이게 정약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 6번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정약용의 대표적 저서. 그래서 3부작. 우리는 아까 이거 1표 2서라고 했죠. 그래서 3부작. 자, 그리고 3논설, 탕롱, 원목, 전론에서 3논설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마과회통. 마과회통이라는 건 종두법,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했는데 이게 이제 이 박제가와 함께 이 마과회통에서 홍역을 연구하기도 해요. 홍역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홍역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두법은 뭐냐면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예방접종이 종두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돼요. 이 마과회통이란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종두법 연구. 자, 그 다음에 기예론, 아까 말했던 기예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박세당, 홍만선, 서유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농학파 실학자. 중농학파는 3명. 그리고 이 중농학파를 집대성한 게 정약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익이에요. 네, 이익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이익을 좀 잘 알아주시면 주장이 많으니까. 자, 쭉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중상학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